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전략산업 공급망 내재화, 자국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환경 이슈의 통상 의제화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PEF 국제기구 창설, IRA 국내법 발효 등의 움직임 모두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이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저희 측은 첫째, 적극 참여를 통한 한국 주체성 증가, 둘째, 미국 우방국과의 무역적, 외교적 관계 고려 필요성, 셋째, 미국의 현 기조가 관철될 확률의 확실성을 근거로 해당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 측이 생각하는 적극 참여의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참여가 아닌 체념일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적극 참여라 함은 공급망 실태와 한국의 입장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및 타국들의 제안을 활용하고 실리를 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태도입니다. 더불어 공급망 재편 논의가 배터리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에 보다 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페포 협의체의 존재와 제조 과정상의 현실적인 협력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를 등한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는 결코 최근에 시작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리쇼어링, 탈중국화를 통해 디커플링을 시도했고 그 기조는 정권 이념성과 무관하게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본질은 미국이 단기적 비효율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주도로 무역 질서를 개편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현재의 양자택일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 혹은 회피한다고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근거이자 증거일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안보, 기술, 경제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오늘의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안보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했을 때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불확실한 미중 패권의 경쟁 속 우리나라가 겪는 피해가 막대해집니다. 작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면서까지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모두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의 측면에서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할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핵심 산업 안에서는 미국만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형성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인데 이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장을 미국에 만들고 초과 이익의 일부는 미국 정부에 되돌려줘야 하며 재무 상태와 핵심 공정 등 회사 기밀 정보를 미국에 공유해야 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의 비교 우위를 잃고 핵심 기술의 초격차 전략을 펼칠 기회마저 빼앗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이라는 목표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현재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는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으로 많지 않고 그 후보가 미국의 우방국으로 이미 좁혀졌기에 이 국가들의 대안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모든 국가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만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국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오늘 입론에서 적극 참여를 통한 주체성 확보의 필요성, 두 번째, 미 공급망의 우방국과의 강화 필요성, 세 번째, 현 기조가 관철될 가능성을 언급해 주시면서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미 주도 공급망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익도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저희 반대 측은 그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의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찬성 측께서는 저희 측이 주장하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공급망 다변화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오히려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의 우방국들로 재편되는 공급망에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다각화를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미주도 공급망에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주도 공급망의 적극 참여가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 주도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중국 투자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칩4와 같은 미주도 반도체 공급망의 경우에서는 자국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미국 및 경쟁국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미주도 공급망 적극 참여가 이러한 손해보다 이익이 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반대 측이 아까 임론에서 말씀하실 때 안보 차원에서의 명백한 손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의 우방국이고 과연 미국의 지금 공급망 안에 들어갔을 때 안보 차원에서 정확히 어떤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예정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저희 찬성층도 매우 절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예시를 들어주셨을 때 미국, 대만, 일본만이 지금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출국해서 지금 IPEF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참여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대한민국입니다. 저희는 이 점에서 호주와의 공급망 다변화 예시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주는 지금 중국에게 대부분의 리튬 생산량을 넘기고 있고 한국은 다시 지금 중국으로부터 87.9%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호주 또한 지금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한국과 호주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망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선 EUV, 즉 노광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소재와는 다르게 노광 장비는 ASML사가 독점하고 있고 미국이 EUV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총 수출의 40%나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쟁력을 아예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급망 미참여가 이를 상쇄할 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아니라면 EUV 장비를 다른 곳에서 구해오거나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명백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토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중국에 대한 보복 위험성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대중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과연 반드시 미 주도 공급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단순히 칩4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님을 예시를 들어 알려주셨으나 그러나 반대로 중국에서도 IPEF에 대응되는 RCEP 등의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을 공급망에 재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어느 쪽도 등지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예시로 들어주신 부분이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대체제로 호주와의 무역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과연 호주와의 무역을 위해서 반드시 미주도 공급망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한국과 호주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또 마지막으로 노광 장비의 수출을 관련해서 반도체 생산이 미국의 공급망에 반드시 참여하지 않을 시 상실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국의 보복 가능성이 정말 명백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미국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보복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과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방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미국도 우리를 버릴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와 우리가 직접적인 무역망을 뚫으면 왜 안 되느냐? 당연히 직접적인 무역망을 뚫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호주 또한 IPEF의 중요 참여국이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미 비준한 IPEF 두 번째 필러 공급망에 의거해서 전 세계적 공급망을 다지는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국의 어떠한 보복 위험성을 감안해서 해줘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의 결정권을 다시 한번 되짚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한국은 지금 중국의 4분의 3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또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강력한 제재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사를 지금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하고 있고 그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 외에는 전부 대한민국 사가 대부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당면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첨언 드리겠습니다. 미국 우방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주요 국가인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 명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한이라는 단어보다는 핵심의 동맹 형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22년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아태 지역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모두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합류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미국과 베트남의 파트너십이 격상되면서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이 전부 지금 적극 참여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우리가 주저한다면 손실될 국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CEP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국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의 강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 보복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술에 있어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고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항해서도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받을 위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찬성 측께서 말씀해 주신 노광 장비의 수출 금지로 인한 반도체 생산 능력의 상실은 사실상 억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국 보복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정확히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중국도 최근 공세적인 대외 전략을 대폭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만은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수입 의존도는 각각 25, 22%인데에 비해 중국의 대한국 수입 수출 의존도는 각각 7, 4%로 이 무역에서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이 보복을 취하기에 가장 용이한 위치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주도 공급망 형성에 아태 지역 많은 국가들이 우호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칩4도 그렇고 IPEF도 그렇고 이 공급망 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성이 있는 조약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조약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상 이들은 이 무역국 간의 소통 채널 정도의 의미만 있었을 뿐 사실상 이 공급망 형성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미국 주도 공급망 형성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반드시 이들이 미국 주도 공급망 형성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언 드리겠습니다. 공급망 형성이라는 것은 강제적 제재가 아니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태 지역 국가, 그러니까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미국 주도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1980년대에 있었던 미일 반도체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우위와 가격 우위를 모두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일본의 덤핑 행태가 계속되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만 하겠다고 결심을 한 순간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일본이 가격 우위, 기술 우위를 모두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명한 무역적, 경제적 제재를 통해 이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혹은 중국에게 이런 식으로 분명한 제재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미국에 대한 교섭권 또한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중국에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저희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적극 참여란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아까 그러나 방금 노광 장비에 대해서 그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노광 장비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우위를 갖는 것과 살짝 다른 맥락입니다.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수출 통제 권한을 전부 가지고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달리 교섭권을 가지고 조금 더 협상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문제라는 점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첨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우방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미일 반도체 협약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미일 반도체 협약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 가격적인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가격적 기술적 우위를 일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재가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일방적인 국가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출 수입에 있어서 비교적 균형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주도 공급망 개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일 반도체 협약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자유토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도의 국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완전히 동등한 선상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산성 측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무역에서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 주체적인 능동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례에서도 삼성, 현대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 생산 보조금을 받고자 중국을 등지는 결단을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수혜 명단에서 빠져 결과적으로 배신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업 관계자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항의의 메시지를 남겼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유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작 과정에서도 이럴진데 과연 공급망 재편이 확실시된 시점에서는 어떨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일 반도체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이 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됐을 때는 다른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민주주의의 최전방이라고 하는 일본이어도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측이 말씀해 주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게 위험한 얘기라는 걸 짚어드렸습니다. 또한 이게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다. 보조금을만 제외하고는 전부 불공평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이 보조금을 위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불이익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 우려에 대해서도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였지만 2나노미터 최신 공정은 대만 본국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탈취 우려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아까 미일 관련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당시 일본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위 면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재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위치를 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덤핑 행태를 지속했기 때문에 우위를 감수하고서라도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이 그러한 제재를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단행한 전례가 있다라는 것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임론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적극
적극 참여란 미주도 공급망 재편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태, 태도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본인 자국 국내법에 녹여서 혹은 자국 외교적 방안에 녹여서 미주도 흐름에 참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예시를 꾸준히 들어드렸던 것인데요. 그런 모든 예시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근데 그것은 적극 참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이쯤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반대 측에서 생각하시는 적극 참여의 정의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먼저 미국은 핵심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일부 손해를 보는 사안이 있더라도 이를 뒤집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경제적인 우호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미국의 핵심 국익 차원에서도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경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술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선도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있는데 한국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이미 리쇼어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미국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극 참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 참여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의 현실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경제 7위국에 해당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불이익에 당할 정도의 약소국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동일선상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정도의 국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IRA 같은 경우에도 강제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강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이 참여해서 이미 불이익을 본 전적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앞으로 공급망의 상세 조항에서 공급망 상세 기준에서 기밀 정보의 유출과 초과 이익의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패권을 오히려 증명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논의가 다소 지금 미국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마이너스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베트남, 대만 그리고 지금 호주가 모두 IPEF 가입국이고 미국 주도 공급망에 합류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에서 5만 명 가량의 반도체 전문가를 미국이 지금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고 미국도 일본과도 광물협정을 맺어서 마이크론사가 일본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이 명확한 인센티브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생기지 않은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려하여서 적극 참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지금 단선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 저희 또한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협상국이 미국과 한국에 한정돼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하는 것이 IRA 예산이 지금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위기 항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대부분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 IPEF 가입국은 아니지만 EU 또한 이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단선적인 선택이 아니라 미국 주도 공급망의 편성에 참여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임을 보여준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 IRA의 몇 가지 조항이 독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향후 교섭 및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고 적극적 주체적으로 공급망 재편 과정에 임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유럽 등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도 지나친 요구라는 평이 나올 정도이니 저희는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교섭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반대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미 주도 공급망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한 찬성 측께서는 오늘 토의에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해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중국의 경제 보복 확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둘째,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감수할 비용, 그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 마지막으로 패권국에 대한 의존이 자국의 독자적 대응력 강화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하지만 오늘 찬성 측과 함께한 토론에서는 몇 가지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저희 반대 측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과 중국 내 우리나라 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대중의존도의 심각성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손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께서는 공급망 참여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클 것이라는 타국의 인센티브만을 예시로 들면서 대중의존도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는 이상적 담론에만 머문 채 가장 핵심인 중국의 보복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는 장기적 측면의 효과를 근거로 글로벌 공급망 내 배제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사회의 경제 안보에서 미국을 강력한 공급망 주도자로서 인식하며 저희 반대 측에서 강조한 독자적 대응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간과한 점,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경제 안보의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 타국에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 국가 안보에 불확실한 위험성을 가져다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국가의 이익만이 영원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미 공급망의 불안정한 실리와 우리나라의 강한 중국 의존도를 고려한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하나의 패권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 개방 국가로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자체 능력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다시 한번 짚겠지만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양국 패권 논리로 요약하기 어려운 전 세계적 요구입니다. 베트남, 호주, 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갖는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모두 이에 편승했다는 것도 이를 방증합니다. 또한 이는 WTO의 불능과 코로나 당시 증대한 공급망 변수 문제 해결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와 기후 대응을 위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아까 한국의 현실적인 요소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핵심 소재 의존도는 낮추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처사가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높은 대중국 의존도 말씀해 주셨는데 3년 새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11%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핵심 소재 의존도인데 호주와의 공급망 다변화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이 부분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 배터리 패널 생산 문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아시아에서 게임 체인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적인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지금 단순히 발생하지 않은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로 당면한 기회를 놓치자고 하는 반대 측의 주장 기우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특히 사드 배치 당시에 중국 측이 한국에 대해서 이미 많은 종류의 카드를 소진하였고 추가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반대쪽 측의 말씀이 더욱더 기우로 느껴집니다. 저희는 공급망 재편을 미국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IPEF나 EU 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로 함께 나아가야 하고 이 안에서 충분히 우리의 소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